네,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체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또 의식도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미비점들이 많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다 개선되고 개정돼야 되는 때이겠죠. 오늘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법률가인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이 미투 파문 초기부터 현장을 취재했었던 김겨울 YTN 스타 연예부 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 김겨울 기자 많이 바쁘다고요? 예, 아무래도 연예계까지 미투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굉장히 바쁘게. 어떤 현장들을 어떻게 취재하고 있나요? 네, 지금 최근에 오달수 씨가 영화계에 지금 미친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오달수 씨가 현재 지금 드라마를 하차하고 그리고 지금 오달수 씨 출연 개봉 영화들이 연이어 지금 어떤 방안을 찾을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도 다 다른 건 취재 안 하시고? 아, 예. 조민기 씨부터 오달수 씨 그리고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한 곽도원 씨라든지 지금 연예계 전반에 스타들이 나올 때마다 또 그 소속사와 그리고 그 배우들이 출연한 어떤 그런 드라마나 작품들 관계자들 계속 지금 취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연예계의 상황은 좋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 작품들이 사실 배우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제작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좀 빚어지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김 기자가 보기에 지금 꽤 한 달 가까이 취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나올 것은 대략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빙산의 일각밖에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예. 사실 아직은 좀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견해 봅니다.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이 한두 명의 아주 극히 돌출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만연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군요. 네, 사실 저희 쪽으로도 지금 미투 관련 피해를 당했다라고 직접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제보는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리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되면 될수록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제보가 들어오면요. 네. 그럼 어떻게 취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무고한 분을 사실 이런 범법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좀 먼저 확실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요. 네.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의 일단 말을 들어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 쪽하고 또 접촉을 하나요? 네, 직접 연락을 하고요. 네. 실제로 조민기 씨 경우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선우재덕 씨 같이 이렇게 피해 사실, 그러니까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하신 분도 직접 연락 통화를 해서 직접 들어보기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직접 들어보고 사실은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서 사실 이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이분들의 생각하는 성의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가해자로 지목된 조민기 씨 처음에는 이제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통화해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처음에는 통화를 했을 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 강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또 좀 술이 취하신 음주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고요. 지금 언급하신 성의식, 이른바 가해자들의 네. 성의식,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두아 변호사님은 지금
자, 우선 변호사님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 상황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어야겠죠.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미투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with you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실제 이게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근절이 될 수 있나. 이게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와 관련된 그 현재 법규들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피해자들 중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폐하라는 그 법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계속 이렇게 무고 사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놔두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럼 내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성폭력 당한 사실을 특정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 내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또 형사처벌이 되나?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2차 피해가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는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은 명예훼손으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지금 법에 있기는 한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위법성 조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지만은 이렇게는 잘 지금 처벌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원이.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서 2015년부터 한국에 계속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와 같이 다른 나라는 이 법조항이 남아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알려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이게 권력이랑 그 결합돼서 권력형 성범죄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 또 단순한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되도록이면 처벌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소만 돼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 무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서도 가야 되고. 네, 수사기관에도 가야 되고 또 고소했다 이런 얘기 알려주고 이러면 나도 범죄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 범죄도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에라도 이 무죄를 받기까지 이제 뭐 여성계라든가 법조계에서 좀 도움을 주고 변론에 도움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 그럼 경찰에서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건을 안 하든지 기소를 안 하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해자 쪽에서는 계속 이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뭐 금전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금전 요구 같은 게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은 개인의 이익일 수도 있고 주장만일 수도 있지만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기관이고 또 처벌에 있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 일정 부분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미투라는 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게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비스타인 문제부터.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미투 운동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미국에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걸 보면 어떠냐면 그 강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
어디에서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한 45%는 수사기관 그 관계자들이 45%는 무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 그러니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폭력 범죄일 경우에 어떤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걸 보고 시각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수사기관에서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요즘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성 수사관, 여성 경찰관, 여성 검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여성 판사 많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분들이 개입이 되면 좀 더 그런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네, 김 기자가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 그 제보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을 하든가 두려워하든가 그런 그 경우들이 있던가요? 네, 사실 그런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보다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진 분을 하다 보면 보통 그리고 그런 배우들을 지망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평생처럼 꼬리표처럼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투에 참여하는 거를 좀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과 함께 아무래도 좀 그런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고 또 상하 구조가 좀 확실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 문화계 쪽에서 이걸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명 공개하고 또 얼굴들을 공개하는 분들은 용기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는 그것도 뭐 당연히 있어요.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러면은 익명으로 해서 이걸 뭐 고발하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피해자가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얘기를 할 때는 익명으로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밑에 나가는 자막처럼 그리고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계나 법조계, 시민단체, 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다 이 어떤 그 적폐청산기구, 성폭력도 적폐죠 사실은. 가장 큰 적폐죠. 적폐청산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줘서 그 피해자들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신고하는 시점부터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 되고 고요. 권력을 계속 그 가해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그러니까 가해자의 경우에 진짜 그 신고가 있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정부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많이 하죠. 문화예술계 쪽은. 거기서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그 권력을 내려놓게 제도적으로도 그 부분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고소고발은 뭐 실명으로 하더라도 피의 사실을 원래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명을 공개를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예컨대 그 취재도 제보가 들어오면 실명 공개가 안 되더라도 취재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특정을 하면서 피해자 이름이 알려지면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봐 제가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또 피해자는 2차 피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경원시하거나 이런 눈초리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할 때는 피해자를 또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죠. 예, 김 기자 보시기에는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걸 내가 폭로하고 제보하면 이후에 내 앞길이 막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의 저변에는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낙인을 찍는 저 사람이 그런 뭐 제보를 했었다더라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려하는 건데 실제로 그 업계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성관계라는 게 꼭 남녀 사이가 아니라 권력과 사실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문화계 쪽에는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누가 저 연예인 되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그 미투에서 그 가해자들로 지목된 분들이 대부분 단원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연극영화과의 교수라든지 얼굴이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제작자, 배우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앞길을 막는다기보다도 이분들이 워낙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지인이나 이분들의 파급력이 상상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기자를 생활하면서 이번에 미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좀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권력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쉬쉬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는 맞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드러나면서 이분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실제적으로 연희당 거립회 같은 경우는 해체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어떤 사회 안에 그 조직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그동안의 좀 폐쇄적이었던 구조를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이게 어떤 뭐 공채 시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채용하고 등용하는 그 시스템의 그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그 영화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영화 안에서 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감독들 모두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작품에 있어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연기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함께 호흡했을 때 어떤 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배역에 있어서는 오디션보다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평판이라든지 그동안의 스타성으로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좀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좀 운영돼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알려진다면 사실 오디션이나 이런 문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쉽진 않은 구조긴 합니다. 네, 사실 그것도 또 굉장히 복잡한 어느 한쪽 측면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아까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를 봤더니 징역형의 비중은 적고 20%대에 불과하고 특히 이제 성추행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14년에서 2016년에 주로 성폭력 범죄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분석을 한 건데요. 네. 원래 그전에는 어땠냐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남성 판사들도 많고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도 좀 있어서 어떤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법조인들이나 여성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노력도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명정 상태라 그러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감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으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판결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기준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판사들도 생각이 좀 바뀌게 되고 또 여성 법관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져서 명예가 있으면서 권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명이 알려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권력이 사라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투 운동 같은 게 활발해지면 이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성추행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또 아직까지는 너그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법조는 항상 후행을 하긴 하지만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알 수 있는 게 2013년에 그 친고죄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그 성폭력 중에서도 성범죄 중에서도 상습 강제추행의 경우에서도 상습성이 있으면 또 엄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준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친고죄 부분이 요즘에 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이게 폐지된 게 2013년 6월이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추행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때 2010년부터군요. 그때 상습 강제 추행 부분이 생겨서요. 그게 그리고 또 만들어진 게. 무엇보다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계속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합리적으로 되는 건 그전에는 합의를 해서 돈을 공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범죄의 형을 낮추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니면 가족들, 어린 뭐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합의금을 주고 사실 어린 여성인데 이게 알려져서 뭐가 좋겠냐. 딸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렇게 설득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보상해주고 그런 게 법원에서 양형에도 이렇게 그게 배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면 그 성범죄를 저질러도 좀 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처벌이 면제됐다는 게 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네, 네. 법률에서는 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친고죄가 폐지가 되고 합의하고 상관없고 네, 그렇게도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 강제 추행은 2010년부터는 처벌이 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습 강제 추행에 거기에 적용됐었던 사례가 지금 보여드린 서울대 그 교수 사건인데요. 강모 교수님 좀 설명 좀 사건이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상습 강제 추행이 아니고 강제 추행인 경우에는 그냥 그 전에는 2008년 초부터 2014년 7월까지 주로 이제 성추행이 있었던 거죠.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0년에 이게 강제 추행, 상습 강제 추행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법조계에서도 관심이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한테 최근에 손해배상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상습이라는 게 근데 기준이 어떻게 예. 됩니까? 상습성이라는 건 첫 번째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가 쉽고요. 근데 초범인 사람도 있겠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 한 명한테 여러 번을 한 것보다는 여러 명한테 한 게 좀 더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고요. 네. 보통은 한 3명 이상이면 상습성 인정되기가 아주 수월하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한 2명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다 하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이두하 변호사님 그리고 김겨울 YTN 스타 연예부 기자님 두 분 얘기 듣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말씀하실 때 이분 말씀하실 때 이분이 또 이분 말씀하실 때 이분이 서로 공감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가운데서 듣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 절실하고 그동안 공감을 해왔던 문제이구나 여성들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고은 시인도 근데 이제 문단 또는 문단을 취재했던 분들은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 얘기들 이제 뒤늦게 한단 말입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 연예계는 특히 이런 일들이 언젠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까, 김 기자는? 전 진짜 연예부 기자를 이제 10년 좀 넘게 하면서 사실 이런 일을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풍문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실명을 밝히고 또 이렇게 미투 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한 경우들은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건데요. 사실 있을 수 있었다고,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알만한 예컨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보들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보다는 기존에 지금 나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성의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실 의식부터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건 뭐 다들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뒤늦게 밝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그 잘못된 성의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성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어떤 배우들의 입장 발표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데요. 네.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입장을 발표할 때 뭐 실제로 그때는 연애의 감정이었다든지 그리고 뭐 격려하려고 뭐 조민기 씨가 입장 발표한 거는 격려하려고 뭐 안아줬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성의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할 때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성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자는 청원이 뭐 20만 명이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아마 지금은 숫자가 넘었을 거예요, 청원이. 근데 그게 여성의 경우에도 뭐 보바르가 옛날에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키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남성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자란, 그러니까 그냥 그게 군대나 사회에서 성 기준에 대해서 그냥 그 저절로 세뇌되는 내지는 습득되는 관행으로 지금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택 연출가가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그 법조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자백하는 건가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거를 근절하려면 젊은 세대, 이제 어린 세대부터라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성, 남성 모두 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장에서 다 많이 하거든요. med인 이상 이렇게 되면 네. 그런 부분의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점점 그 여성들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점점 그 여성들의 권익도 향상이 되고 직장에서도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게 사실 꼭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는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양성이 평등하다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점들을 좀 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해야 되죠.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그 부분에서 양성 평등에 관해서는 예산이 많거든요. 네. 양성 평등 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른 나이에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부분 교육을 좀 해야죠. 양성 평등에 대해서. 네. 제가 이두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정당 이쪽은 건강한가, 괜찮은가, 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현장에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거의 막내였죠, 여성 중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성 의원님들이 이제 어떤 걸크러쉬적인 분들이 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활동을 활발히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항상 이제 여성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여성 의원도 의원이지만 그래도 여성 의원은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시니까. 당직자나 아마 당직자, 그죠? 그런 분들을 하고 이렇게 그냥 그 부분을 제가 그때 유심히 살펴보지 못해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무관심도, 저도 무관심한 사람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나 보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토양에서 이게 자랐다, 내지는 침묵한 사람들이 동조자고 공범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무관심했던 사람, 그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좀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을 뭐 공공연히 들을 정도가 아니셨으면 뭐 국회나 정당에서 그런 것들이 뭐 만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침묵의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취재하실 때 그 소속사라든가 아니면 그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취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쪽의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던가요? 사실 분위기가 좀 나뉘긴 하는데요. 아직도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면 무서워서 어떻게 그 남녀가 함께 일을 하느냐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그동안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런 특히 성적인 문제가 좀 말끔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뭐 연예계 이런 쪽에서 이게 정말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취재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계 쪽에는 사실 유명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이미지, 특히 그런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배우라든지 제작자로서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일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아주 경종이 되는 거죠, 이번에. 네. 경종이 울린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일본은 아직 채 미처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게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좀 더 활발히 활성이 되도록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뒷받침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만나시면요. 네. 여성들끼리 뭐 법조인들끼리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시면은 어떤 얘기들 나누세요? 이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껴있는 경우에 조심해야겠다. 막 옷깃도 안 스치려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뭐 말도 아주 조심하고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냐고 하면 혹시 실수할까 봐 아예 입을 다무는 걸로 선택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법이라는 게 행위 그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기준이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다. 누가 이런 법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면 그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조심을 해요, 행동을. 이제 저희 법조인부터 지금 조심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이런 화제를 다루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그냥 집안에서 일하든 집 밖에 일하든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요. 다들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생기죠. 네.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저녁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가기도 하고 이런 문화도 좀 이번에 좀 개선되는 거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노래방을 잘 안 가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노래방이 잘 안 가죠. 네, 이제 2차는 안 가고 집에 가정으로 빨리 복귀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 김겨울 YTN스타 연예부 기자 계속해서 이 미투팝은 초기부터 취재하고 있다고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취재하시면서 느끼신 점 또 제가 안 여쭤봤는데 이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든지 하는 거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어제 그 조민기 씨가 조민기 씨한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어떤 피해자 여성분의 카톡이 공개됐었는데요. 네. 그 카톡 안에 있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댓글에 있어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 카톡에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다정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또 저의 또 후배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성폭력은 남자 여자라서가 빚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희롱을 당했을 당시에 그 여성이 이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 카톡을 읽어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절대로 그 여성도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라는 논리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자로서도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논쟁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게 권력의 문제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셨지만 영부인께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민변이나 여성 시민단체가 좀 더 활발히 나서야 할 때고 여성 지도자들 급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언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금 전 말씀하신 왜 피해자인데 왜 그런 그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거 보냈냐 이제 저도 좀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좀
더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은 사실 갑을 관계에서 의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자신의 커리어나 자신의 어떤 프로로서의 모습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붙여서 뭐 여성 법조인의 경우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여자 변호사라서 저러는구나. 변호사로 평가받지 않고 여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까 봐 겁이 나서 거기에 적당히 순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할 때고요. 그리고 그게 범죄가 돼서 판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거나 재판에서 볼 때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성 경찰관, 여성 수사관, 여성 판사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그 재판 과정에 꼭 여성 인사들이 좀 많이 배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투 파문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한 취재담 이두아 변호사님, 김겨울 YTN 스타 연예부 기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